안녕하세요. 소년아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이 더 많아졌으면, 머리가 더 좋아졌으면, 더 건강해졌으면. 사람은 쉽게 만족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행복이란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만 같은 허상이죠. 하지만 오늘 읽어드릴 책으로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우리는 그 허상을 실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운과 인생이 좋아지는 비밀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신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므로 안심하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의학 박사이자 뇌과학자로 뇌를 단련하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풍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건강, 그리고 삶의 기쁨까지 뇌 단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각자 다른 능력에 따라야 할 것 같은 일들이 뇌 단련 하나로 다 이루어진다니 놀랍지 않은가요? 대체 뇌 단련을 어떻게 해야 운과 인생이 좋아지는지 오늘 이 책을 읽으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감사는 뇌 회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매사에 감사하면 용기를 갖게 된다. 매사에 감사한다. 날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뻔한 말을 새삼스럽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뇌 기능을 높이고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도록 도와 몸과 마음에 여러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이유로 뇌 단련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먼저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아르멘타 박사팀은 감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은혜적 감사, 긍정적 성과를 얻은 데 대한 감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감사하는 것, 행위가 그 대상이므로 doing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한다. 보편적 감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 상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가족이나 동료의 존재 또는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 등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여기에는 은혜적 감사도 포함된다.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은 은혜적 감사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혜적 감사만 하는 사람은 이기심이 강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 은혜적 감사만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우울해지기 쉽다. 반면 은혜적 감사를 포함한 보편적 감사는 성장 지향적 마인드를 증대하고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갖게 한다. 뇌 단련에서 지향하는 감사는 보편적 감사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항상 감사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먼저 신체적 영향을 살펴보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하탄토 박사팀은 인터류킨 6의 혈중 농도와 감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류킨 6는 체내에서 염증이 일어날 때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주로 염증 반응 지표로 사용된다. 설문 결과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인터류킨 6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가 만성적 염증 상태에 있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그 지표로서 인터류킨 6의 혈중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로 인한 리스크를 낮춘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내므로 쉽게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루마니아 티미숄라 웨스트 대학교 툴브레 박사팀은 피험자 113명을 대상으로 감사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험자에게 설명한 감사의 내용이다. 연구팀은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느끼는 고마움뿐만 아니라 삶의 밝은 면을 바라보며 감사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람이 아닌 자연, 신, 동물처럼 비인격적 존재에게 느끼는 감사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두 종류의 감사 중 보편적 감사에 해당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장을 지향하게 한다. 매사에 감사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돼 성장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필자 또한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 나에게 요리를 해줬을 때 너무 쉽게 맛있다고 해버리면 요리 실력을 기를 동기를 빼앗는 것 아닐까? 칭찬을 아끼는 것이 상대의 성장을 돕는 길 아닐까? 부하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야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적 감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당신이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와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중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앞으로 주의해야겠다 라고 반성하겠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쁜 마음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감사 인사를 받은 접객 종사자의 업무 퍼포먼스가 1.5배 향상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성장 지향적으로 생각하며 자제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디킨스 박사팀이다. 이들은 10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생활 방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 다음 3주 동안 일기를 쓰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감을 평가한 후 피험자에게 타임 디스카운트 테스트를 받게 했다. 인간의 뇌에는 미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타임 디스카운트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는 것이 타임 디스카운트 테스트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작은 보상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큰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테스트다. 가령 연구에 협조한 보수를 다음날 수령하면 10만 원, 수령일을 한 달 뒤로 미루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식이다. 이 테스트의 결과와 감사하는 마음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미래의 큰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하는 마음이 1포인트 커질 때마다 지연 선택 보상은 1.3배 증가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인내심도 커서 이른바 성장 지향적이고 자제력이 강해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뇌파도 측정했는데 강한 인내심을 보인 사람은 두정엽의 뇌파가 강하게 측정됐다. 이 뇌파는 성장 지향적으로 생각하며 자제력을 발휘할 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뇌에도 변화가 일어나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며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2. 긍정적 마음가짐은 뇌과학적으로 인생을 바꾼다.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가?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는데 취약하다. 인간의 뇌에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 사물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가 엄혹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체득한 기능이다. 인간이 큰 어려움 없이 먹거리를 취하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0.1%에도 미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는 맹수의 습격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인간은 위험을 감지하면 FF 상태에 돌입한다. Fight는 투쟁, Flight는 도피를 뜻한다. 즉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전력으로 싸우거나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뇌는 투쟁 또는 도피를 위한 회로만 켜두고 나머지 기능은 꺼버린다. 이 네거티브 바이어스는 현대인의 DNA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위험을 감지하면 FF 상태에 돌입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옛날만큼 치명적인 위험이 상재하지는 않는다. 주요 활동 무대가 사라져버린 네거티브 바이어스는 이제 소소하고 사소한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의 단점을 찾아내거나 상점 점원이나 상품에 대해 트집을 잡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부정적인 후기에 더 주목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 역시 별 5개짜리 상품평보다는 별 1개짜리를 더 열심히 살펴보며 구매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이처럼 우리 뇌는 부정적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거티브 바이어스와 같은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뇌 회로를 단련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무리해서 억지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지에 관해 살펴보자. 머피의 법칙을 셀리의 법칙으로 바꾸자.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뇌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순서는 반대가 돼야 한다. 즉,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뇌가 활성화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부정적 사고방식은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머피의 법칙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 호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악재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또 다른 나쁜 일이 도미노처럼 잇따른다. 평소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기발한 발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 대운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괘를 뽑고 나서 공교롭게도 길에서 돈을 줍는다든가 일이 잘 풀린다든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제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 말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대운이 들어온다는 점괘 덕분에 긍정적 마음을 갖게 돼 뇌 기능이 활발해짐으로써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주인 잃은 돈이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평소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평소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쇠퇴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면 평소 꾸준히 뇌를 단련해야 한다. 긍정적 마인드는 좋은 결과를 끌어낸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사고에 갇히고 만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를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크레스웰 박사팀의 연구를 살펴보자. 이들은 73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그룹에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자기 긍정감을 높이게 했다. 그 다음 각 그룹의 뇌 기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려 자기 긍정감을 높인 그룹은 뇌 기능이 35%나 높아졌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뇌 기능이 높게 유지됐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홀 박사팀은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면 시야가 넓어져 호재를 놓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 대상은 만성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80명의 사람들로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크레스 박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 그룹만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는 실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두 그룹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실시했다. 먼저 실험실 앞 접수 테이블에 환급금 신청서를 놓아뒀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신청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느 그룹이 신청서의 존재를 더 잘 알아차리는지 테스트한 것이다. 그 결과 자기 긍정감을 높인 그룹에서는 48%가 신청서를 가져갔다. 구체적으로는 60%가 테이블 앞에서 멈춰섰고 그중 80%가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반면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룹은 14%만이 신청서를 가져갔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 중 40%가 테이블 앞에 멈춰섰고 그중 신청서를 집어든 사람은 36%에 불과했다. 이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 즉 긍정적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뇌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면 시야가 넓어져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보 격차라는 말이 있듯이 현대에는 정보를 습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연구에서 긍정적 마인드 형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비결 그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 중 긍정적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포인트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아닌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억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셋. 뇌섬엽을 단련하는 좋은 인간관계. 성장 환경이 아닌 인간관계가 인생을 결정한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미국 하버드대학교 베일런트 박사팀이 75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자. 베일런트 박사팀은 75년 전 당시 18세, 19세였던 피험자 724명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 행복감의 유무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년마다 동일한 설문을 반복하는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피험자 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도 있었고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도 있었다. 참고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의 학비는 연간 최소 약 5천만 원,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8천만 원, 4년간 대략 3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학비 걱정 없이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는 가정은 경제 사정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이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실로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았다. 부유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 줄곧 순탄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타고난 부를 지키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빈민가를 떠나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차츰 두각을 나타내며 부를 거머쥐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긴 세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음으로 이어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성장 환경이나 지능지수, 학벌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마음으로 이어진 따뜻한 인간관계만이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을 가늠하는가? 미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80%는 부자가 되는 것, 50%가량이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진정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독은 인간의 뇌에 독이다. 인간관계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와 관련해 고독과 뇌에 관한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고독은 사람의 뇌에 독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중년을 고독하게 보내는 사람은 뇌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한다. 반대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디게 저하돼 80대에도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어린 시절 어머니와 따뜻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평균 연간 소득은 8만 7천 달러, 약 1억 원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평균 연간 소득은 대체로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뇌는 평생에 걸쳐 성장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뇌 사용법을 익힌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현대에는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처럼 긴 시간을 홀로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단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혼자 지낸다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라고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유대를 느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것은 고독이다. 이 논문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유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고독에 관한 또 하나의 연구를 살펴보자. 미국 시카고대학교 카시오포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한 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BDNF를 비롯한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뇌는 평생 성장하는 힘이 있지만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줄어들면 그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BDNF가 충분하면 빠르게 회복되지만 오랫동안 고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BDNF가 감소해 회복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적인 점은 고독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면 BDNF가 다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고독을 오래 경험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구에 의하면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수명이 11분씩 짧아진다고 하는데 고독은 날마다 2시간 45분씩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하니 인간의 뇌에 치명적인 독이 아닐 수 없다.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된다.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고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로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과 그의 트레이너였던 커스 다마토의 관계다.
청소년기 타이슨은 살인을 제외한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비행을 일삼는 문제아였다. 결국 그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보내지는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그곳의 교화 프로그램에 복싱이 포함돼 있었는데 타이슨의 재능을 알아본 코치가 전설적인 트레이너 다마토에게 그를 소개함으로써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다마토는 소년 타이슨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이상으로 그를 아끼고 보살폈다. 덕분에 타이슨은 바른 길을 걸으며 마침내 세계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었다. 다마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유대를 중시했고 복싱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도 정신 상태를 강조했다고 한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선수는 몸도 마음도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때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정신 상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강한 정신력을 갖추려면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마토는 타이슨이 챔피언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다마토는 떠나고 없었지만 타이슨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다마토 팀의 도움으로 그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다마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프로모터와 계약을 맺은 타이슨. 매사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프로모터 때문에 타이슨을 챔피언으로 만든 다마토 팀은 서서히 와해됐고 아내마저 돈으로 매수되는 지경에 이르자 타이슨의 삶은 다시 황폐해졌다. 결국 시합에 나가도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타이슨은 더는 복싱을 모욕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타이슨과 다마토의 일화는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는 타이슨에게 있어 다마토와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독했다. 그것은 나의 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말걸기 프로젝트의 상대가 3,000명에 달했을 무렵부터는 확실히 전에 비해 낯선 사람과도 어렵지 않게 대화할 수 있게 됐고 연락하면 차나 식사를 같이 해줄 친구 내지 지인도 생겨났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는 만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처음으로 자기계발 세미나라는 것에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TV를 켜면 자기계발 세미나 광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 영상을 멍하니 보고 있노라면 저 세미나에 참가하면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비싼 참가비 때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결국 참가 신청을 하고야 말았다. 실제로 세미나에 참가해보니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순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설정한 최종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세미나의 바탕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가치관이 깔려 있었다. 참가자의 대다수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듯 보였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역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분에 넘치는 호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세미나의 취지를 알았을 때는 다소 실망했다. 그래도 세미나의 내용은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많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또한 하나의 수학이었다. 그리고 아내 클레어와의 만남 또한 이 세미나가 간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단 한 번도 행복을 바란 적 없던 내가 행복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다. 넷,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심은 뇌 기능을 높인다. 이타심과 오지랖의 차이. 실은 내가 과연 이타심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다. 나는 이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아버지는 화가 나면 부엌칼을 휘두를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이는 이타심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일 수 있다. 연구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연과학이 좋아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은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학에서 연구하던 시절 세계적인 상을 수상한 어느 저명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의 실험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저 뜬소문인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역시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내가 이타심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에서 이타라는 개념을 접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후로 나도 이타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나 한동안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온 터라 갑자기 이타를 실천하려니 무엇이 이타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여럿이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조금이라도 작은 조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회식비를 거둘 때 조금 모자라게 받아야 하지는 않을지 고민했다. 또 버스에서 나이 드신 분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도 혹여 나이 든 사람 취급을 했다고 기분 나빠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타적 행동이 아니지 않나 하며 망설였다. 과연 이타심과 오지랖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주제를 두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만큼 이타의 뇌회로가 단련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리라.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구 논문을 뒤지는 동안 이타심과 오지랖의 차이가 그렇게 엉뚱한 고민거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그것이 이타심인지 오지랖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왕왕 있지만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셀프리스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마잔딕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셀프리스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에게는 물론 자신과 정반대 성향의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뇌가 셀프리스 상태에서 하는 행동, 행위가 바로 이타인 것이다. 이렇게 이타심을 갖는 것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조금씩 이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신이 셀프리스와 거리가 먼 유형의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은 대체로 오지랖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자 날마다 뇌를 단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중 누구의 소득이 더 높을까? 퇴근길 지하철 안, 나는 녹초가 된 상태고 옆자리에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지만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다면 이 또한 소소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을 보면 어쩐지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봤자 실속도 없고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연 이타심과 행복한 삶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에릭슨 박사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중 누구의 연간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8%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답했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역시나 많은 사람이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다소 약삭빠른 사람이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자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4,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기부나 봉사활동의 이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파악했다. 그 후 14년간 조사 대상자의 연간 소득을 추적 조사했다. 처음에는 양자 간 소득이 비슷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타적인 사람의 연간 소득이 이기적인 사람을 앞서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의 연간 소득 증가율은 이기적인 사람의 1.5배에 달했다.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어째서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타적인 사람은 직장에서도 항상 주위 사람을 배려한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말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를 돕는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덕분에 이타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의 신망을 얻는다. 그리하여 중요한 업무를 위임받거나 리더로 발탁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승진으로 이어져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한편 스웨덴 룰레오 공과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조직에 이타적인 사람이 있으면 생산성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구성원 간의 유대를 중시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구성원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직에 이타적인 사람이 없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힘이 돼주고 싶은 상대 또한 평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곤경에 빠지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부터 들지 모른다. 이처럼 이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겨도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타심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관계를 쉽게 형성한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언젠가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타심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감의 바탕을 둔 이타적 행동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이타적 행동에는 공감의 바탕을 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공감의 바탕을 둔 이타적 행동이란 순수하게 상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한다. 친구가 곤경에 처해 괴로워할 때 그 마음의 공감에 어떻게 하면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한편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보답으로 또는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공감과는 상관이 없다.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타적 행동은 전자, 즉 공감의 바탕을 둔 이타적 행동이다. 스위스 추리히 대학교 헤인 박사팀은 공감을 바탕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게 한 후 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게 한다. 편의상 지켜보는 사람을 A,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을 B라고 하자. 이때 A가 돈을 내면 그 금액에 따라 B가 받는 전기 충격의 강도를 낮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A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그러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를 도우려는 사람과 손해를 감수해가며 상대를 도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이어서 A와 B의 입장을 바꿔가며 실험을 반복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 상대를 돕지 않았던 사람도 두 번째 실험에서 자신이 도움을 받고 나면 다음 실험에서는 상대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 이는 보답의 의미를 담은 이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첫 번째 실험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은 다음 차례에 더 큰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래의 성향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더해져 이타심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들의 뇌 활동을 관찰한 결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뇌의 각 부위의 연결 상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을 바탕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뇌섬엽, 전 대상 피질, 선조체가 동시에 밝게 빛났다. 이는 이들 부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보답의 차원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연결이 약해서 어느 한 부위가 밝게 빛나도 다른 부위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뇌과학에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뇌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뇌는 전체적으로 고루 활성화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즉, 공감을 바탕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행복한 삶의 열쇠인 뇌섬엽을 단련할 수 있다. 물론 보답의 의미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뇌섬엽을 연마하는 뇌 단련의 관점에서는 공감의 바탕을 둘 때 의미가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